보안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개념을 딱 이해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실제 이 이제 정보보호 컨설팅에 대한 창업 과정을 나와서 실무의 컨설턴트로 혹시 참여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보보호라는 또 개인정보보호, 이제 앞으로 이 과정 개인정보 빠지겠지만 다 포함을 했어요. 정보보호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죠. 그럼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 강의를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하셨으면은 상당히 좀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동향 기반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제가 다 드렸어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건 좀 어쩔 수 없죠. 이제 동영상으로 참고해서 보시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이제 정보보호 컨설팅 쪽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통해서 아마 오늘 제가 2기 통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제가 백업으로 또 강의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부분 선생님 들어가면 제 강의의 내용은 뼈대는 있는데 그 뼈대를 통해서 비즈니스 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액면가로 하게 되면 선생님 다 주무세요. 저희가 그 젊은 친구들도 잠잡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고, 그 다음에 웹 서버라든가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 밴드의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런 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선생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 판서를 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상 각각의 환경 분석부터 해서 이행조치 서비스까지 각각의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각각의 스텝별로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앞으로 그 CEO 관점 또는 경영진 관점에서 채용하게 되는, 또는 프리랜서나 외부 이제 계약직으로 사람을 이제 쓰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을 시키셔야 되고, 그 컨설턴트가 무슨 일을 하도록 리딩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프로세스를 제가 5스테이라고 당당하게 여기에 판서해드렸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는 여기 세 분 선생님은 이 프로세스를 아마 처음 보실 거고, 교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 교재 그 교환을 쓴 부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세스는. 근데 다른 교수님 쪽은 이 내용이 아마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져요. 선생님께서 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가 이거 왜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지? 이런 의문과, 내 현업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사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강론적인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을 드립니다. 이 5스텝은 국내 어느 업체를 가든, 컨설팅 전문 업체든 IT 서비스든 고객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든 간에 이 스텝의 내용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스텝 안의 내용을 다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앞으로 정보보호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5스텝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 이걸 통해서 뭘 하는지를 정도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또는 계약 처리를 했을 때 업무 범위, 그 다음에 계약 협상을 할 때 어떤 단계까지 고객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에 대한 계약 금액 대비 리소스를 투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환경 분석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고객 환경 분석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는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환경이 되게 많죠. 그래서 서버 부분이 있고요.
이 서버는 선생님께서 혹시 유닉스 쪽 배우셨나요? 네, 배우셨죠. 유닉스, 윈도우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윈도우즈 데스크탑 서버에 대해서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근데 이 윈도우즈는 두 가지겠죠. 서버 버전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버전. 그래서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7, 8이 대표적으로 이제 버전이죠. 그 이하 버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왜냐하면 단종이 됐습니다. 네, 단종이 됐고요. 이 7도 현재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매하시면 윈도우 7은 죽었다 깨어나서 사실 수가 없어요. 윈도우즈 8 버전을 사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까지 있죠. 네트워크 장비는 서로 다른,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께서 그 회사에 계실 때 그 회사와 내가 인터넷상에 있는 거기 연결돼 있는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어떤 개인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간의 그 통신에 대한 어떤 그 연결 프로토콜을 연결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가 바로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 시스코나 뭐 주니퍼 등 이런 장비가 아주 유명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이제 대표적으로 뭐 라우터 또는 뭐 스위칭 장비. 혹시 집에서 스위칭하고 허브 좀 사용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있으시죠. 혹시 일반 허브입니까 아니면 그 스위칭 허브? 그 스위칭 허브. 아 스위칭 허브. 네. 스위칭 허브는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보통 L2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잊으셔도 돼요. 네, L2 스위치 장비인데 이 L2는 OSI 7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7개 계층 중에 두 번째 계층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계층이 데이터 링크예요. 데이터 링크. 이거는 잊으셔도 돼요. 이거 뭐 귀담아 안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맥 프로토콜 간에 교환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L2 스위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웹서버가 있겠죠. 자, 웹서버는 선생님들 아마 매일 보실 거예요. 네이버라든가 네이트,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홈쇼핑을 좋아하시면은 가격 싼데 주로 어딜 가십니까? 가격 싼데 검색. 다나와 또 그쵸, 에너리 두 개가 국내 대표적이죠. 네. 자, 거기서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뭐냐? 바로 웹서버입니다. 어떤 HTTP 기반이죠. 웹서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정보보호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외부의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방어를 하기 위한 장비를 일컬어서 정보보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방화벽,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인트루션 디텍션 시스템에서 IDS,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이거는 IPS 또는 이제 뭐 VPN, SSL, VPN 장비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는 SIEM. SIEM은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의 약점. 그래서 이 SIEM의 약점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약점 알려드릴게요. 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
자, 이거는 보통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쓰는 이제 솔루션인데 SI에 보통 SIM이라고 얘기합니다. SIM은 이 지금까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보호 시스템 있죠. 여기에서 모든 로그를 취합, 그 다음에 로그 수집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에서 이 로그를 분석해서 이 시스템의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비인가 사용자가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을 모니터링해서 관리자한테 알럿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단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그 정보 보안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바로 SIM이 되겠습니다. 요즘 다 SIM을 대부분 기업 공공기관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고객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 분석이다. 제가 환경 분석을 하는데 얘기 굉장히 많아졌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갭 분석. 자, 갭 분석은 고객 환경을 알아냈고, 아, 여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중요한 거야. 고객 요구사항 정의. 그렇죠? 자, 고객 요구사항 정의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 고객 요구사항이 왜 빨간색을 해놨을까요? 선생님 뭔가 답변에 대한 준비가. 돈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머니. 네, 이 머니랑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의 그 매출과 계약 금액의 좌우지가 돼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 그러니까 사업기간,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리소스, 멤버스나 아니면 맨데이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 계약 금액이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IT 환경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몇 대가 있는지를 아셔야지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정보부 비즈니스 CEO 관점에서 진행하실 때 계약을 적절할 수 있어요. 일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범위가 500대인데 실제 계약 금액은 100대 분량의 계약금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게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고객사는 막 난리쳐요. 야, 좋다. 이 업자 당했구나. 나한테 당했구나. 그러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 부셔야 돼요. 네. 법률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약 금액에 얼마까지 또 계약 금액만큼 다시 그거 물려주셔야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그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체가 먹칠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또는 손해배상을 능력이 안 된 걸 대비해서 그 업체가 지급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육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을 항상 증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민간기업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금액의 만큼 그거를 다 되돌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방지하시면 어떻게 하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바로 고객 요구사항 정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정확한 계약 금액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관점에서는 이걸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갭 분석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보 시스템, 이 각 서버부터 해서 정보 보호 시스템까지 진단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항목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 진단 항목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진단용 스크립트 툴을 수정 작업을 하시겠죠. 자, 이런 스크립트 툴은 나중에 고객한테 배포를 해서, 자, 누구 과장님, 요거 스크립트 파일을 제가 드리니 이걸 돌려주시고 나온 결과값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 툴에 관련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 서버가 대표적으로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그 다음에 DB. 이게 대표적으로 스크립트 기반이고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인터뷰나 현장 실습 기반으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만졌으면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분석을 했겠죠. 취약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단 항목별로 이가 그 수준에 요구사항으로 설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끝나게 되면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제가 특강으로 유형평가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알려드릴 거거든요. 유형평가를 저 이 과정이 없는 거 왜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관점 통해서 선생님께서 CEO나 나중에 독립적인 뭐 개인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적으로 내셨을 때 일을 시키셔야 되고 고객이랑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고객이 유형 평가해달라는데 선생님이 못 알아들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무 내용은 아니더라도 유형 평가가 뭘 하는지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유형 평가가 주로 하는 부분은 취약점에서 발생한 노출된 취약점에 대해서 경영 관점으로, 경영 보완 관점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위험 평가라는 거죠. 자, 이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험 평가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네. 나 오늘 반팔 입었어. 추워요. 자, 유형평가는 이 취약점 진단에서 취약점이 딱 나오겠죠. 그 취약점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위험 관리 수준, 즉 허용 가능한 관리 수준이라는 것은 얼마 그의 위험 관리에 대한 위험도 이하까지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 감소를 하기 위한 어떤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과정이 바로 위험 평가라고 우리는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험 평가가 제가 왜 그러면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났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난 위험 평가 모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시합점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고객이랑 쇼부로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객 쇼부를 못 볼 수 있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 새 선생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위험평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위험평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ISMS 인증 코스. ISMS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IMS 인증 코스. PIMS 인증. 세 번째는 필풀.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진단. 대표적으로 요 네 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께서 만약에 계약을 따셨어요. 근데 나는 우리 엔지니어, 컨설턴트나 나는 위험평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야지 그랬다. 그건 하시고. 그래서 위험평가가 뭐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왜 법적 의무사항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ISMS 인증 컨설팅. 자, 이거의 이제 주 기관은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통위로 좀 약정할게요. 방통위. 네, 주관은 키사. 그 다음에 이 키사 말고 지금 이걸 인증 심사 기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민간 기업자 KAIT라고 있어요. 올해 봄에 추가가 됐어요. KAIT. 이거는 키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키사.oa.kr 가시면은 거기 인증, ISMS 인증이 된 기관이 하나 추가됐다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률 요소가 뭡니까? 이제 궁금하시겠죠?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해서 ISMS 인증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방통위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리적, 기술적, 윤리적에 대한 취약점 진단 이후에 반드시 위협 평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런 비즈니스 일을 하실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위협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그게 왜 퍼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여기 담당 교수로서 다음 카리큘럼에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할 거고요. 자, 그럼 PIMS. PIMS는 뭐냐? 아, 이거 약자도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ISMS는 저 세 분 계시니까, 이건 인포메이션 스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PIMS는 퍼스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약죠. 자, 그럼 PIMS는 법적으로 이게 인증 컨설팅이 대상 기관이 명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ISMS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위반해서 세 개 카테고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ISP 협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그 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자,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ISMS 인증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은 페널티 묻게 되어 있어요. 얼마? 1,000만 원 먹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이제 돈이 매출이 있는 기업은 없대요. 근데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100% 봤을 때 한 40%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아마 법률 강화를 좀 어떻게 할 것으로 생기고요. 자, PIMS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하고 키사, 안행부 기관이죠. 안행부 산업기관, 안전행정부 산업기관 키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입니다. 자, 이거는 법률적 요건은 없지만 PIMS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이드에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효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 후 위험 평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IMS 인증 컨설팅에 만약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위험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법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보호법 그리고 시행령. 근데 PIMS를 하라고 법률적인 조항은 없어요.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인증에 대한 부분을 현재 제도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PIMS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위험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플. 자, 피플은 요거 좀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그러죠. 피플은
퍼스널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레벨.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그 한국어로 RTO로 표현하자면 개인 정보 보호 인증제. 이게 바로 피플입니다. 피플이 제가 뜨거운 남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법률적으로 의무 대상에 대한 기업이 의무사항은 명시 안 되어 있지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준비 중에 있어요. 안행부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한다? NIA에서 한다고 그러죠. National Information Agency,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현재 피플에 대한 인증을 작년도에 2013년도 가을에 고시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인증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피플이 세 가지 카테고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두 번째는 중소기업, 세 번째는 소상공인. 이 소상공인까지 포함돼요. 소상공인은 선생님들 출퇴근하실 때 가까이 있는 뭐 커피숍이라든가 편의점, 편의점은 또 대기업의 호스트랑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장들이 있죠. 거기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건수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받을 현재 공고를 하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고가 아니고 의무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게 의무상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가 엄청 크게 되죠. 할 일이 여러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피플에 대해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피플에 대한 인증 컨설팅은 지금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좀 NI에서 피플 인증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매달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공짜예요. 선생님이 한국정보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서 피플 인증 심사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다만 피플 인증 심사원은 교육을 받으시는데 공짜고 5일짜리 교육이에요. 5일짜리 교육인데 그게 이제 인증 심사원에 대한 조건을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바로 통과하시려면은 정보부나 IT에 대한 경력이 꽤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인증 컨설팅, 인증 심사원 활동이나 인증 컨설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1순위로 뽑힙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장담한 것처럼 만약에 제가 백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그러면 뵐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인증 심사원으로 바로 선발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건 인증 심사원 너 비즈니스 못하겠네요 라고 질문 던지시겠죠. 너 왜 그렇지는 않아요. 인증 심사원은 별개예요. 근데 다만 인증 컨설팅 할 때 이거에 대한 피플 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증 심사원이 컨설팅 해주면은 아무 신뢰성이 더 가겠죠. 그 차이예요. 왜 이거 컨설팅 할 때 이거에 대한 자격증 인증 심사원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컨설팅에 대한 경력은 없는데 네. CIS 자격증이 있으면 실습이요. 통과될 수 있나요? 그것만 근데 그거 관련해서 네. 선생님께서 혹시 경력이 어느 쪽으로 있으신가요? 실습이 있는 자격증 상태. 실습이 있고 그때 회사에서 보안 쪽에 10년 정도. 그러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요거 정보공 컨설팅 창업 과정이 끝나고 이거 보통 야간에 하시죠? 네. 그 주간반이라 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7월달 끝났고 혹시 8월도 과정이 있나요? 이 기분이. 모바일 쪽이요? 그러면 낮에 피플 인증 시장 교육 받고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이거 인증 심사원 자기가 본인이 선생님께서 그런 자격 요건이 될 것 같다. 안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어플라인 해보세요. 네, 어플라인. 그거 저희 쪽 업계 있는 사람도 한 번에 된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됩니다.
저는 관련된 인증 심사 활동이나 기간 개편에 저는 바로 되는데요. 근데 저희 업계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안 돼, 짧던가 그런 스킬이 부족하면은 서류실에 다 떨어뜨립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경력이 있으시겠고 관련 유사한 자격증이 있는 상태 하셨다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나는 내는 거는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신나는 내는 거는 다르죠. 네. 아, 그거 PR인데 PR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PR은 제가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을 해서 개인정보 인증제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카테고리 있죠? 대기업부터 공공기관, 소상공인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건수,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저장 건수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되면 이거는 피플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 이후에는 법 개정이 되면은 의무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보통신 정보보호 기반 시설법이라고 있습니다. 시설법 제9조. 선생님들 법률상 배우셨죠? 법률상 혹시 배우셨나요? 전동진 교수님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동진 교수님이 잘 가르치셨겠지만 단순히 법률만 가지고 가시면은 졸음이 올 겁니다. 이게 법률이 대체 비즈니스랑 뭐 관련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뭐가 관련이 있어. 근데 아마 교육 강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몸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저는 몸에 와닿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법률상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조항만 딱 암기하셔도 이 양반 뭔가 아는 사람이네? 뭔가 얘기를 해봐야지. 비즈니스 코스 줘도 되겠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법률 조항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더 해야 될 생각이고요. 자, 기반시설 진단은 정보통신 기반시설법 제9조에 기반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니네 회사에 있는 이 시설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므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기반 보호법입니다. 시설법. 기반 보호법 제9조에 기반해요. 매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내가 컨설팅한 자격이 2차적으로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안타깝게도 1차적으로는 없었어요. 이걸 하시려면 수행 기간이 정보 통신 산업법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지식 정보 보안 전문 컨설팅 업체라고 지정 여부에 대한 법률 요건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내용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정된 업체만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 거기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소속된 직원만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고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개인 법인을 하시게 되면은 지식정보보안 업체로 될 수가 없겠죠. 이거를 되려면은 관련 매출액도 20억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가 전문업체 공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공지가. 그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네트워크 있죠? 휴먼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수진을 포함한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문 업체가 이 기반 시설이 국내에 약 300여 개 이상 됩니다. 한 400개 가까이 돼요. 그 400개를 다 소화하면 소화 못합니다. 소화 못해요. 인력이 그 감당을 안 돼요. 근데 못해서 아웃소싱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편법인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건 편법이에요. 이건 업체랑 짜고 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건데, 전문 업체에 선생님 이름을 뭐랄까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서 하시면 돼요. 계약 기간 끝나고는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전문 업체랑 릴레이션십이 잘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이렇게 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해요. 잘하는 친구인데 회사에 오기는 싫어하고 프리랜서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건수가 이제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멤버스 각각을 놓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이런 전문 업체에 저희가 4대 보험 또는 이름만 그러니까 등재가 하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게 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에 맞는데 등록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퇴사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업체가 릴레이션십 잘 하시고 정말 인력이 필요하고 건수가 큰데 인력이 없어서 하는 경우에는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성은 좀 약간 좀 적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이제 PIA 부분인데 PIA는 이건 법률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임팩트 어세스먼트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인정보 영향 평가입니다. 자, 그럼 저한테 묻겠죠. 이건 PIA는 법률적 의무사항이 뭡니까? 여쭤보겠죠. 선생님들 법률 아마 배우셨겠지만 그 기억 안 나죠? 제가 한 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비즈니스 할 때 떡이 되고 살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시행령 몇 조? 제35조 35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유 및 관리를 했을 때 반드시 연 1회 개인정보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기관장 욕먹습니다. 네, 바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까지 이게 유예 기간이 돼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뭡니까? 유예 기간 안 주고 그냥 페널티 내려옵니다. 기관장 바로 자기 고과에 문제가 생기겠죠. 니네 왜 의무 대상들이 안 받아? 하고 이게 상위 기관의 안전행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올라갈까? 위에 청와대 보고가 됩니다. 청와대 보고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보고 맞겠죠? 그럼 기관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가리 나가려고 주세요. 그러다가 개인정보 사고 터지죠? 그냥 직결입니다. 직결. 이거 청와대까지 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 33조 시행령인데, 자, 그럼 이것도 학교에서는 2013년도까지는 국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기간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죠? 2014년도에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2014년도에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 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피플이 하는 NI입니다. NI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NI에서 풀었어요. 기존의 수행평가 기관만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5일짜리 교육.
그게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죠? 그게 40만 원짜리입니다. 그건 유료교육이에요. 근데 그게 전년도에는 일반인들이 절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수행 기간에 포함된 전문 인력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풀려져서 모든 국민을 하면은 40만 원 주고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정의 시험을 평가하면은 자격증을 나갑니다. 자격증이 나와요. 이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20% 미만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재수할까 재수 3, 4학과 하시고 각오하시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받고 자격증 받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휴먼 네트워크를 이용하라고 했죠.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아마 그 주변 네트워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 보면은 자기 아는 사람, 친척, 친구, 그다음 선배, 후배, 형님, 아우 중에 보면은 공무원에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보는 거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니네 여기 개인정보 정보보안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 사무관한테서 내가 혹시 가격 싸게 해줄 테니 이거 할 수 기회 나시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단독으로 일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몇 천만 원 버는 거죠. 이게 NI에서 가격 책정된 게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당 3천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천만 원이 많은 것 같죠? 많은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 하나의 처리 시스템에 개인정보 업무가 수십 개가 물린 경우에는 그 3천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력이 많이 투입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지금 환경 분석 있죠? 여기 가서 협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3천만 원 다 안 되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이하로 가격을 쇼를 쳐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개인 법인은 상관없이 개인이거나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내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할 때는 세금 계산서 처리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려면은 개인 사업자나 개인 법인. 개인 법인은 또 선생님들 다 부인가 있으시잖아요. 부인은 공동 명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 많아요. 부인이 2인 이상이면은 개인 법인 다 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친구 불러드릴 필요 없어요. 친구한테 부담스럽죠. 그냥 부부끼리 해서 그냥 개인 법인 내세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세금 계산 뜨게 되면은 공공기관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모든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는데 만약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를 구해다가 쓰시면 돼요. 내가 계약 기간에 너 얼마 주고 하겠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매출 올라가죠. 선생님 비즈니스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효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뭘 하게 되냐? 유효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아니요. 한 번은 봐주는 거죠. 한 번. 1년 유예를 해줄 때 1년 안에 재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재시험 떨어졌다 그럼 또 40만 원 내시고. 네, 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가 유효평가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해드리고 오늘은 웹 및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계로